네, 오늘 페드 현 의장인 제롬 파월의 첫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전직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 그리고 벤 버냉키 의장 간의 대화도 있었는데요. 이 세 명이 이 페드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롬 파월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증언이 끝났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의미가 큰 게 시장에서 그냥 반영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의회 증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올랐었죠. 네. 근데 증언이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299포인트, 1%당 급락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시청자분께서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을 의미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호재다. 그게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시장에 이렇게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이번 의회 증언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아시겠습니다는 이달 초에 파월 의장이 16대 의장으로 이렇게 취임했죠. 네. 직전에 그 올해 첫 이렇게 페드 회의는 제닛 옐런이 마지막으로 주재했었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그렇죠. 페드 회의를 주재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상원 의회 청문회 증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월 의장의 공식적으로 국제 무대에 또 미국의 금융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 무대이고 또 이것이 3월달 첫 주재회의에 그대로 파월 시대의 통화정책의 골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번 증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직전에 오늘은 이 PD가 맡고 있습니다는 김동국 PD라고 있습니다. 이동국, 김동국 해서 제가 항상 헷갈리는데요. 김동국 PD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김 PD 하니까 김동국 PD 김 PD 이름이 뭐냐? 그렇게 똑똑하냐? 이렇게 해서 나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는 오늘 그분 저한테 김동국 PD다 이랬는데요. 이분이 경제 감각이 높은 상태에서 너무 파월 의장이 첫무대 치고 발언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저렇게 페드 의장이 발언이 많았습니까? 아주 중학견 지적인데요. 그런 반면에 그만큼 말이 많았다는 것은 지금의 국채금리 급등세라든가 해서 페드가 당면한 현안이 많았기 때문에 말이 많을 그렇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시청자 여러분도 최근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졌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의 급등세를 비롯해서 통화정책의 많은 현안에 대해서 첫무대 16대 의장의 첫 무대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가 아무래도 앞으로 파월 의장이 첫 임기만 맡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4년 동안 페드 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 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당면한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당면한 현안과 비롯해서 이 국채금리 급등세 또 금융시장 움직임 어떤 의견을 피력했느냐가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보통 중립적인 사람은 시장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든요. 네. 본인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장면을 저도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소신 있게 발언했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다를 보였습니다. 네. 역시 법률가들은 많은 의견을 좀 절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가가 갖는 이런 어떤 중요한 자리에 책임이 됐을 때 보통 의견 절충 이래서 본인 자신은 뒷전에 빠지는 모습이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의회 증언에서 제롬 파월이 당초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탈 앨런화 그리고 제롬 파월 스스로 세우기 이런 점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죠. 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냐. 그 증시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번에 금융시장 불안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죠. 아주 소신 있게 언급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닛 앨런이 퇴임 당시에 페드 의장으로 이례적으로 증시의 거품 문제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월가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보면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국채금리 급등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소신이 없는 사람은 국채금리가 급등한다,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난 그 3주 전서부터 주가가 떨어질 때 저가에서 오는 거 펀더멘탈이 괜찮다. 제닛 옐런도 중립적으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국채금리 급등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떨어지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금융시장 불안이 이걸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다면 사실 그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가져갈 거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또 많은 사람이 대세상승론 주장해서 어제까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금융시장 불안은 인정한다. 그리고 그렇지만 페드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가져가는 데는 전혀 장애 요인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거품은 빠져야 된다. 채권의 금리의 급등세는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아니다. 페드는 갈 길을 간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뚜렷하게 펴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제롬 파웰의 강한 이미지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는 온화적 분위기, 중립적 내지는 완화적 분위기에서 강한 이미지를 됐으니까 결국 봉을 찍고 내 계획대로 간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선 매파적 발언으로 이렇게 매파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시장도 정말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파월 시대 통화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페드 의장으로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입장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첫 무대니까 모든 통화 정책의 바탕이 여건이 펀더멘탈 그럼요. 측면에서 네.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물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상에 나온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습니다. 우리가 제롬 파월이 작년 12월에 인사청문회 때 청문회 증언 발언과 지금의 2개월 된 이후의 시점에 취임 이후에 미국 경제에서 보는 시각 요거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페드가 작년 12월에 수정 전망했던 내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물가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필립스 곡선이라든가 통화정책의 잣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문제에서 최근에 보면 금융시장 불안하니까 완화적 기조 가져야 된다. 문제는 뭐냐? 물가 상승률이 이 인플레 타겟팅의 2%에 거의 다가던 상황에서는 더블리라든가 뉴욕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4%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4% 끌어올리면 지금의 물가가 1.9%에서 사실 그 인플레 타겟팅 선에 바짝 다가서더라도 4% 이상 끌어올리면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첫 취임 이후에 첫 무대에 해당되는 의회 증언 발언에서 12월에 인사청문회보다는 상당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건이 받쳐주기 때문에 금리시장 불안 문제 관련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가 갈 길은 간다. 펀더멘탈은 충분히 견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페드의 전망이 작년 12월에 수정 전망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 2.5%, 내년 2.5%인데요. 네. 물론 페드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성장률 목표치, 성장률이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것보다 지금 나오는 것은 GDP의 기여도의 한 70%를 기여하는 민간 소비라든가 이런 분이 임금 상승과 받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다 하는 입장을 보면 요 2.5%보다는 작년 10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다소 높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물가 부분입니다. 물가 부분은 제닛 옐런이 마지막 회의에 엊그제 나왔던 의사롭게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물가가 저물가가 인플레 타겟팅이 도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저물가에 인플레 타겟팅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물가 문제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융 완화 기조는 계속해 유지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물가 목표치는 반드시 달성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 입장을 보였고요. 그 대신에 자 인플레 타겟팅선 예를 들어서 물가 목표치에 다가섰으면 그때부터는 출구 전략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인플레 타겟팅에서 자 다가섰으니까 목표치를 3%, 3.5%, 4%를 이렇게 올리면 결국 지금의 물가 목표치에 지금 물가가 다가섰다 하더라도 인플레 타겟팅선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면 금융 완화 기조는 계속 가져간다. 근데 제롬 파월은 인플레 목표치를 이렇게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에 고수한다. 그러면 물가는 2%에 다가온다. 그럼 뭐냐? 출구 전략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시각을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의회 증언에서 요 인플레 타겟팅에 지금 미국의 학계라든가 그다음에 월가에서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인플레 부분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것이 가장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요게 인플레 타겟팅 논쟁과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 입장에서 인플레 타겟팅은 현재 2%가 적절하다 하는 입장을 네.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가 이 인플레 목표치에 다가서면 출구 전략은 금융시장 불안 문제 관계없다. 간다 하는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대목이다. 이게 펀더멘탈 측면에서 작년 12월에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나왔던 페드의 경제 전망 이 내용과 좀 다소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그대로 고수를 한 것이군요. 네네. 자, 페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금리,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사실 네. 박태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는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당연히 뭐냐. 시청자 여러분, 페드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사실 점포도에서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낫프로트의 의견에서 중립금리를 상향 조정시키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페드의 이렇게 통화 정책이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페드 의장이 금리 상승 문제에서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상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뉘앙스를 가지고 점포대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이 되느냐. 상향 조정된다면 3차례에서 4차례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금리보다도 페드 의장은 자산 매각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 의회 증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갖고 있죠. 그게 333 전략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인상하고 좀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쉬고 고스톱 전략이죠. 이게 페드가 갖고 있는 금리 인상의 로드맵이다. 그래서 대부분 다 뭐냐 2019년까지 매년 3차례 앞으로 3년간 중립금리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333 전략에서 기본 원칙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의 시장의 추측이죠. 사실 소신 있게 얘기하고 금융 불안 문제에서 좀 다소 이걸 줄이기 위해선 금융 완화 쪽으로 가지 않느냐 했는데 금융 불안은 출구 전략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기조를 보였다. 인플레 타겟팅 선에 대해서는 자 전향적 입장에서 상향 조정은 않는다. 이런 자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그 금리 인상에서 기본은 3차례지만 한 차례 더 가는 게 아니냐 하는 4차례 정도 예상이 나오는 것은 결국 시장에 그만큼 매파적 기적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 매각은 로드맵이 나와 있죠. 작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매월 100억 달러씩 회수해서 3개월마다 요 매월 상환폭을 100억 달러씩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500억 달러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요 로드맵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금리 인상과 자산 매각에서는 로드맵보다 사실 빠른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의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제롬 파월의 의회 증언에서 자산 매각 부분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계획했던 로드맵보다 더 빠르게 추진할 계획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자산 매각에 대해서 입장이 밝히고 나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죠? 이제 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경기 호재가 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걸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게 자산 매각, 지금 나왔죠? 2.91%까지 올랐죠? 우리 EPD께서 빠르게 보여주셨습니다는 사실 10년물이 가장 많이 올라갔죠? 시청자 여러분 보면 5년물과 10년물이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증언 때 자산 매각에 대해서 사실상 뭐냐 제롬 파월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산 매각이나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비전통적 정책을 정상화시키는데 자 그동안 양쪽에서 돈 풀어대고 금리를 제로 금리를 하고 이것이 뭐냐 돈을 많이 뿌려대고 금리도 제로로 하는 것은 경제에 마약을 주는 거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환자가 중립간 일단 살려야 되지 않느냐. 비전통적 정책은 왜 비전통적 정책이냐. 그게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마약에서 빨리 깨내죠. 근데 너무 많이 이것이 10년 동안 되다 보니까 빨리 출구 전략이 가면
1930년대 같은 너무 성급한 출력에서 경기를 오히려 거꾸로 망치는 이런 사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출구 전략은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양적 완화 정책 중단. 그다음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에서 자 고스톱 전략을 취하죠. 과거 페드가 2014년 금리를 올릴 땐 매번 할 때마다 올렸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올리고 1년 정도 시차. 근데 작년 들어선 조금 좀 이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에 그동안 너무 많이 처했기 때문에 이걸 깨어날 때는 사실 너무 빨리 깨우면 경제가 거꾸로진다. 환자가 죽는다. 그래서 서서히 깨도록 하는 것이 출구 전략의 점진적 출구 전략이다 하는데요. 그 순서에서 보면 강도 있게 가야죠. 그리고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 중단. 이제 마약을 안 준다. 자, 그 다음에 마약 값을 자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마약을 먹을지 아닐지 당신들이 판단하라. 네. 근데 자 마지막에는 이제 출구 전략에서 자산 매각이라는 것은 정부가 뭐냐 이제 마약을 걷어들인다. 이제 과거에는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마약 값을 올렸을 때는 니네들이 뭐냐 마약을 더 먹든지 안 먹든지 판단해라. 근데 앞으로 뭐냐 앞으로는 마약을 직접적으로 걷어들인다. 이게 뭐냐 결국 자산 보유자산 매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는 보유자산을 지금 자 이 금리에서 양적 완화 정책에서 그 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했으니까 중앙은행의 대체자주표에서는 에셋 부분에 자산 부분에 보유자산이 금리기 이전에 1조 달러에서 지금 4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까지 줄일 것이냐 이게 적정 보유자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3조 정도 되면 자 들어오는 물량만 걷어들이면 된다. 인위적으로 매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데요. 이번에 파월이 2조 5천억 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 자 보유되는 그 설정이 돼서 이 재투자를 안 하면 시장에서 미치는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는 이게 2조 5천억 달러까지 갈 때는 어떠냐 하면 결국 인위적으로 보유자산을 판단이거든요. 그럼 한번 시청자를 보겠습니다. 보유자산을 2조 5천억 달러 예를 들어서 적정 수준보다 5천억 이상 더 팔면 어떠냐?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공유, 중앙은행의 페드 보유 물량이 더 많이 나온다. 뭐가? 채권이.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금리가 2.8%, 3.1% 되면서 장 마감이 뭐냐? 다우존스 지수가 300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거다. 물론 장 초반에 한 100포인트 오른 점을 감을 때 장중으로 보면 400포인트 떨어진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그동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펀더멘털이 괜찮다.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을 의미한다. 괜찮다. 주식 사라. 저가 매수하는데요. 오늘은 명확하게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그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제롬 파월은 친 트럼프 인사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의회 증언에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위험성을 강하게 또 소신 있게 또 발표를 했는데 미국 부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견해들은 보통 언론에 다루지 않고 있죠. 재정 문제 위험성에 대해서 아마 연합 인포메스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나라의 이렇게 뉴욕 특파원이 전해주는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전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채권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 투자들 가장 관심 있는 채권 금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죠. 제롬 파월이 왜 임명되느냐? 친 트럼프고 맞아요. 그다음에 정책 협조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의외로 오늘 그 재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 넣으니까 네. 인사 여부와 관계없이 자 본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완전히 이렇게 예상을 이렇게 그랬군요. 벗어나서 네. 페드에서 의장으로서 페드에 갖고 있는 정통이라든가 페드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 책임감을 확실하게 시장에 보여줬기 때문에 상처보다 유약한 존재는 아니다. 네. 법률가의 특성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법률가의 특성으로 보면 사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이고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기 때문에 제롬 파월에서는 페드 의장으로서 흐물흐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제니 옐런이 취임할 당시에도 초보자의 실수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거든요. 제니 옐런이 가장 페드 의장에서 좋게 이렇게 업적을 남겼던 사람으로 평가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페드 의장으로 또 세계중앙은행의 어떤 총재격으로 되는 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오늘 한번 내용 보십시오. 우리 김 PD께서도 의아할 정도로 많은 말을 했다는데요. 잡 얘기가 아닙니다.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근거가 있는 또 시장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 금융 불안 문제, 현안 문제 이걸 의식해서 신중하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소신 있게 얘기하는 대목을 보거든요. 역시 네. 페드 의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올해 트럼프노믹스는 텍스 컷, 세제 조세 감면, 1조 5천억 달러 뉴딜 정책 이렇게 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노믹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인데요. 그렇죠. 근데 제롬 파월이 뭐냐? 재정이 위험하다. 2011년 같은 그런 비유를 안 했습니다는 2011년 같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 부도 위험까지 이렇게 위험성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보면 이 재정 정책은 트럼프가 썼을 때 행정부의 수장이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계선 재무장관 민우시가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은 페드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다 서로가 견제 균형에서 통화정책 수장이 사실 재정책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 집행의 수장인 민우시과 관련되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뭐냐 페드의 전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 문제 트럼프노믹스에서 시청자 여러분 뭐냐 1조 5천억 달러였던 뉴딜 정책, 텍스컷, 범위세를 35%에서 20% 내려 엄격히 이렇게 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정책이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전체적으로는 페드의 견해대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페드의 재정 문제 언급하지 않는 페드 의장이 재정 문제 언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노믹스도 국채 발행이 증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지출 증대, 그다음에 텍스컷, 재정 적자 확대, 국채 발행 증대 이런 상태에서 보유자산도 뭐냐? 중앙의 보유자산 2조 5천억 달러 내려. 그럼 보유자산 더 적. 그러면 뭐냐? 채권 시장의 공급 물량 더 증가돼. 여기에 뭐냐? 재정의 이렇게 위험성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장 직전에 미국의 국채 금리 2.9%에서 지금 2.8%에서 이게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럼 증시는 또 이제 증시는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다. 오늘 국채금리가 2.8%에서 2.9% 올라갔던 것도 네.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제에서 분명히 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신 있는 발언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이 파월 의장의 증언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가 문제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뭐 아까 통화 정책의 일관성에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신 분이 아까 제 방송 전에 있었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그 내용의 풀 세트를 다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화 정책 큰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뭐냐 오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야 되죠. 근데 장 초반에 올랐다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배경에 있어서는 당초 기저보다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파적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증연 발언하고 난 이후에 한 140포인트 떨어지다가 네. 시장에 읽혀지면서 지금 299포인트까지 떨어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 직접적으로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펀더멘탈이 보다 강화됐다. 강화됐다는 것은 앞으로 뭐냐 출구 전략을 계획대로 가져가겠다는 이미지로 해석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플레 목표치에서는 인플레 상향을 시켜야지 금융 변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상향을 시키면 지금 물가 목표치에 물가 상승이 다가섰다 하더라도 상향시키면 종전의 통화정책 기조로 가져가겠다 하는 또 금융의 완화 기조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의식하는 자 제롬 파월이 뭐냐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 그렇게 있고 지금 금융 불안인데 타겟팅은 고소하겠다 2% 가졌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2%인데 고소하겠다. 물가 상승률은 이제 1.9% 가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자 금융 불안 관계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가 건전하기 때문에 금융 불안과 관계없이 뭐냐? 가겠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에 매파적으로 익혀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매파적으로 성장을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문제에선 세 차례에서 네 차례까지 얘기 나오는 거고 벌써부터 골드만삭스라든가 네 차례 얘기 나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유자산 매각에 있어서는 당초에 3조에서 한 2조 5천억까지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물론 2조 5천억 3조 달러로 이렇게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3조 달러로 이렇게 될 거로 봅니다는 시장에 대해서 2조 5천억 달러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3조보다 더 강력한 출구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개연성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EPD께서 빨간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는 매파 기조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주가가 증시에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오늘 장세가 되고 특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달러 가치가 있잖아요. 오늘 네. 달러 인덱스가 다시 90레벨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의 무역 적자 우려,
미국 경기가 좋은데 달러 약세되지 않느냐. 원달러 환율이 1,050원 갈 때 작년 11월에 조만간 1,000달러 밑으로 1,000원 밑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지금 국거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89레벨에서 90레벨로 가고 매파적 기질로 있다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처럼 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85레벨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금리위기 직전에 79레벨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많은 사람이 과거에는 뭐냐, 금리계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달러 사라 이렇게 했는데요. 원달러이 1,050원 가정에서 다시 또 1,000원 밑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시각과 달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원달러 환율도 이런 기조로 본다면 우리 1, 4분기에 가장 낮은 시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형성될 가능성도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오늘 이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재를 했는데 멤버냉키 전 의장과 옐런 전 페드 의장 대화가 또 있었습니다. 굉장히 주목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실은 회담 증언 직전에 제롬 파월이 유약한 존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직 의장으로서 네, 많은 그 금리위기 극복의 주역이었던 버냉키 의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닛 앨런 의장, 이게 네. 두 분 다 전부 페드 의장직을 그만두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네.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한국경제TV에서도 이번에 GFC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 제닛 앨런을 좀 모시다가 이렇게 제닛 앨런이 의장이 사실 그 어제까지 페드 의장을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바로 오기에는 부담스럽다 해서 이번에 모시지 못했는데요. 네. 언젠가는 아마 우리 그 이렇게 한국경제 임직원들께서 아마 이분을 모시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비록 우리가 모시지 못했게 한국경제TV에 모시지 못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제닛 앨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본인 자신이 굉장히 쳐야 될 행동을 잘 지키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에 대해서 취임 첫해 이게 초보자다 했는데요. 지금의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유약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는 이번에 의회 증언에서 보면 굉장히 소신이 있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페드 의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에 있어 그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소신 있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린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브링피스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그래 제롬 파월의 의회 증언은 있었는데 브링피스 연구소에서 제닛 앨런과 버냉키 의장과의 이렇게 대화도 있었어? 이건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네. 근데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의회 증언 내용과 그 다음에 전현직 의장 간에 사실 그 대화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경기 진단 문제, 증시의 진단 문제, 차여권의 급등선 문제, 인플레 문제, 필립스 곡선 문제 다소 이론적으로 보겠지만 지금의 인플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되는데요. 대체로 미 의회의 제롬 파월이 이렇게 증언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페드가 갖고 있는 전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통화정책이랑 시차 문제 일관성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자리에 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하면 항상 각을 세워가지고 전직했던 사람들의 정책이라든가 하는 건 전부 뒤엎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페드가 세계중앙의 역할을 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가 하는 것을 네.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렇군요. 사실 제니 앨런 입장에서도 한 해 1기뿐이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4년뿐이 안 해서 전통적 관행이라 보면 2기 해서 2번 정도 연임해야 되는데요. 한 번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만두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이 서신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후임인 제롬 파월과 모든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견해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내 개인적으로 자리를 쫓겨나느냐 아니냐 관계없이 결국 뭐냐 이 통화정책이라는 건 국민적 입장에서 사실상 뭐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물려나갔던 사람이 퇴임했던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은 얘기하는데 제니 앨런이 개인적 감정에서 아니다 했으면 지금 뭐냐 시장은 더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하나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약하겠습니다는 그것이 미국의 선진국이고 그것이 페드가 많은 트럼프 인사로 채용된다 하더라도 재정 문제에서 제롬 파월이 확실한 견해를 표현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원직 의장 간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 비교적 일률적으로 같은 얘기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슨 자리가
딱 해서 무슨 사람이 넘어가면 일관성이 없이 전부 바꿔버리는 이런 건데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 오늘은요. 오늘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우리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